나는 82해를 살았습니다. 내 이름은 안금자예요. 서울 변두리 낡은 아파트에서 50년을 살았지. 바늘과 실이 내 손에 닿지 않은 날이 없었어요. 재봉틀 소리는 내 심장 소리나 마찬가지였죠.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이 아파트가 내게 남은 전부였습니다. 전부라고 해봤자 이젠 아들 준호와 며느리 혜림 그리고 손자 민호가 함께 살고 있으니 내가 이 집에서 얹혀 사는 모양새가 되어버렸어요. 내가 이 집을 사려고 얼마나 허리를 굽혔는지 피눈물을 흘렸는지 사는 게 어디 쉽냐. 젊을 때는 그렇게 독하게 살았는데 이제 늙으니 이 집이 내 목숨값이라도 되는 양 눈치를 보며 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고통은 갑자기 찾아왔어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았어요. 그냥 나이를 먹긴 먹는구나 했죠. 밤에 잠들려 하면 종아리가 찌릿찌릿했어요. 누가 쇠사슬로 근육을 칭칭 동여매는 것 같았죠. 끔찍하게 아팠지만 조금 주무르고 나면 또 괜찮아졌어요. 하지만 몇 달이 지나자 그건 단순한 쥐가 아니었어요. 공포였습니다. 그날 밤이 선명합니다. 새벽 2시였을 거예요. 나는 침대에서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어요. 다리가 뒤틀렸는데 마치 발가락뼈 하나하나가 꺾이고 근육이 통째로 찢어지는 듯한 격통이었습니다. 나는 침대에서 굴러떨어져서 차가운 마루바닥을 뒹굴었어요. 소리를 지르고 싶었지만 목소리도 나오지 않았어요. 아들 준호가 문 밖에서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쥐가 났어. 너무 아파 준호야. 간신히 신음처럼 말했어요. 아침이 되었습니다. 며느리 혜림은 병간호사 출신이었습니다. 간호사답게 겉으로는 상냥했죠. 어머니 밤새 시끄러우셨대요. 잠을 못 잤어요. 그러면서도 나에게 미역국을 끓여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 나이 되면 다 그래요. 그냥 받아들이셔야죠. 병원 가도 마찬가지일걸요. 의사들이 뭘 알겠어요. 그냥 연세 탓이에요. 며느리는 내 고통을 깎아내렸습니다. 귀찮다는 표정을 숨기지 않았죠. 하지만 나는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이 고통은 날 죽일 것만 같았거든요. 나는 혜림의 말에도 불구하고 병원을 찾기 시작했어요. 동네 의원부터 서울에 있는 큰 대학병원까지 9명의 의사를 만났습니다. 내가 50년 동안 재봉사로 일하며 모은 돈을 털어 진료를 받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하나였습니다. 어르신, 연세 때문입니다. 혈액 검사는 깨끗합니다. 신경안정제나 조금 드시면서 그냥 사셔야죠. 나는 좌절했습니다. 내 몸이 아니었어요. 온몸의 근육이 내 통제를 벗어났고 의사들은 나를 포기했습니다. 나는 완전히 고립되었어요. 이대로 자다가 심장이 멎을 수도 있다는 공포가 날 덮쳤습니다. 사는 게 다 그렇다고 생각하려 했지만 이 고통은 너무 생생했습니다. 병에 대한 두려움보다 더 깊은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며느리 혜림 때문이었습니다. 혜림은 내가 아플수록 더 정성을 쏟는 척했어요. 매일 아침 미역국을 끓여주었죠. 내가 제일 좋아하는 국이었어요. 어머니, 제가 오늘 특별히 좋아하는 미역국 끓였어요. 이거 드시고 기운 내셔야죠. 병원 약은 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소용도 없잖아요. 제가 드리는 걸로만 드세요. 나는 며느리가 주는 음식 외에는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며칠 동안 혜림이 준 영양식을 먹은 후에는 밤의 경련이 더욱 격렬해졌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했죠. 9명의 의사가 나이를 탓했으니까. 하지만 고통이 절정에 달했을 때 머릿속에서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노화가 아니야. 누군가 나를 해치고 있어. 혜림은 내 아파트 명의 이전을 끊임없이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아플수록 그 집착은 더 심해졌어요. 아파트 명의를 자기 것으로 만들겠다는 욕망이 그녀의 눈빛에 노골적으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그 욕심은 이제 내 생명보다 더 중요해 보였습니다. 나는 며느리의 행동을 주시하기 시작했어요. 혜림은 늘 내가 먹는 음식이나
보리차 물통에 손을 댔습니다. 내가 물통에 뭐가 들어갔냐고 물어보면 해림은 극도로 짜증을 냈습니다. 어머니, 뭘 자꾸 의심하세요. 제가 어머니 드시라고 특별히 미네랄 보충제 넣어드린 거예요. 그녀는 늘 투명한 가루를 사용했어요. 하얀 가루도 아니고 물에 녹이면 아무 맛도 없는 투명한 가루. 영양제라고 했지만 그걸 먹을 때마다 나는 더 심하게 쇠약해졌습니다. 내 몸은 정직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었죠. 참 오래 살았다. 이 나이 되도록 자식들한테 배신당할 줄은 몰랐는데. 어느 저녁 나는 화장실에 가기 위해 조용히 복도를 걸었습니다. 거실에서는 해림이 아들 준호와 낮은 목소리로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나는 순간적으로 숨을 죽이고 벽에 기대었습니다. 해림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상냥하지 않았습니다. 차갑고 단호했죠. 당신은 왜 그렇게 나약해? 그냥 놔두면 돼. 9명의 의사가 포기했어. 어차피 우리 명의로 돌려야 할 집이야. 해림은 속삭였지만 그 속삭임은 내 귀에 벼락처럼 울렸습니다. 어머니가 저렇게 고통받으시는 건 빨리 정리하라는 하늘의 뜻이라고 생각해야지. 준호가 약하게 반박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해림은 그를 무시했습니다. 당신이 할 일은 그냥 어머니 음식이랑 물에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는 거야. 곧 끝날 거야. 그 집, 이제 우리 거야. 나는 얼어붙었습니다. 며느리가 내 음식에 무언가를 넣고 있다는 공포, 그리고 아들마저 그 배신에 가담하고 있다는 끔찍한 진실이 내 머릿속을 강타했습니다. 경련으로 인한 고통보다 더 날카로운 고통이 심장을 찔렀습니다. 음식과 물에 나는 벽을 짚고 겨우 몸을 지탱했습니다. 내가 겪은 고통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내 아파트와 생명을 노리는 악의적인 의도였던 것입니다. 나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암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가장 사랑하는 가족에게. 내가 잠이 든 동안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는 현실에 직면했습니다. 나는 며느리가 자신의 건강을 위해 매일 건네주었던 투명한 그것을 떠올렸습니다. 그게 대체 뭐였을까? 나를 치료하는 약이 아니라 내 몸을 천천히 멈추게 하는 독이었을까? 나는 몸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쥐 때문이 아니라 깨달음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죽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의 탐욕 때문에 내가 일군 모든 것을 잃을 수는 없었습니다. 나는 그 집을 차지하려는 자들에게 내가 누구인지 보여줄 때가 왔음을 알았습니다. 내가 며느리와 아들의 대화를 엿듣고 그 방벽에 기대어 섰을 때 내 안의 모든 고통이 거짓으로 느껴졌습니다. 쥐 때문에 아팠던 게 아니었어요. 누군가 날 죽이려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가장 가까운 가족이. 머리가 핑 돌았지만 정신을 잃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며칠 동안 해림은 나에게 더더욱 친절하게 굴었습니다. 내가 고통 때문에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있으니 기운을 차려야 한다면서 이것저것 챙겨주었죠. 어머니, 오늘은 특별히 닭 가슴살을 넣고 국물을 냈어요. 입맛 없으시더라도 한 그릇만 드세요. 나는 해림이 보는 앞에서 국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겉으로는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실제로는 숟가락 끝에 살짝만 대거나 억지로 삼키는 척하며 화장실에 가서 몰래 뱉어냈습니다. 몸이 나에게 정직하게 말해주고 있었어요. 해림이 준 음식을 먹으면 그날 밤 쥐가 더 심해졌고 먹지 않고 버티면 통증이 약간 줄었습니다. 며칠 동안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해 기력이 없었지만 밤의 고통은 확실히 덜했습니다. 해림은 내가 음식을 덜 먹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는지 오히려 더 걱정하는 척했습니다. 어머니, 왜 이렇게 기운이 없으세요? 제가 드리는 영양제를 물에 타서라도 드셔야죠. 의사들도 포기한 어머니 건강, 제가 책임져 드려야죠. 그녀는 늘 물통에 그 투명한 가루를 넣었습니다. 나는 물을 마시는 척, 목만 축이는 척 했어요. 나는 내가 노쇠하고 있다고 믿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내 몸이 스스로 망가지는 척 그들의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척하는 것. 그것이 나의 첫 번째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고통을 혼자서 감당할 수는 없었어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나는 박정자 여사를 떠올렸습니다. 정자 씨는 50년 동안 옆집에 살았던 이웃입니다. 한때 작은 한의원에서 일했고 만물 박사라는 별명처럼 잔병 치레에 대한 지식이 풍부했죠. 나는 해림이 시장을 보러 간 틈을 타 며칠 만에 처음으로 아파트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정자 씨 집으로 향했습니다. 금자 씨, 얼굴이 왜 이리 수척해졌어요? 며느리가 간호를 잘 안 해주나? 정자 씨는 깜짝 놀라 나를 맞았습니다. 나는 눈물을 참으며 해림과 준호의 대화를 들은 것, 그리고 해림이 투명한 가루를 음식에 다 넣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겪는 극심한 야간쥐와 전신 쇠약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정자 씨는 내 이야기를 듣더니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미역국, 미네랄 음료, 투명한 가루? 정자 씨가 되물었습니다. 금자 씨, 의사들이 노화라고 했을 때 해림 씨는 뭘 더 강조했어요? 기력을 보충하라며 미역국을 매일 줬어요. 그리고 그 나이 되면 칼슘 같은 미네랄이 부족하니 꼭 보충해야 한다고 했어요. 정자 씨는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금자 씨, 당신의 쥐는 단순한 근육 경련이 아닐 수 있어요. 내가 한의원에서 일하면서 배운 건데 극심한 야간쥐는 몸속 전해질 균형이 완전히 깨졌을 때 오기도 해요. 나트륨이나 칼륨이 우리 몸에 과도하게 많으면 심각한 경련이 일어나요. 특히 신장이 약해지기 시작하는 노인들에게는 치명적이죠. 나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칼륨! 정자 씨가 덧붙였습니다. 미역국은 건강에 좋지만 다시마나 미역 같은 해조류는 칼륨 함량이 매우 높아요. 그리고 해림 씨가 주는 투명한 가루, 그게 칼륨 보충제나 심지어는 정제된 소금일 수도 있어요. 당신이 그걸 매일 먹으면 신장이 과부하가 걸립니다. 쥐는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당신의 몸이 이제 곧 멈출 거라는 경고예요. 며느리는 내 건강을 챙겨주는 척 내가 제일 좋아하는 미역국을 이용해 나를 천천히 독살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충격적인 깨달음은 쥐가 났을 때보다 더한 고통이었지만 동시에 분노로 가득 찬 생존 의지를 심어주었습니다. 정자 씨는 내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금자 씨, 사는 게 어디 쉽냐. 이제라도 알았으니 됐어요. 우리는 이제 그들의 계획을 역이용해야 해요. 나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정자 씨는 나에게 생존을 위한 비밀 무기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것은 해림이 쓸모없다고 깎아내렸던 내 몸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아주 단순하지만 과학적인 방법이었습니다. 당신은 해림 씨에게 여전히 고통스럽다고 하세요. 하지만 당신은 살아야 해요. 쥐가 왔을 때 고통이 최고조에 달하기 전에 이 두 가지를 하세요. 정자 씨는 나에게 종아리 스트레칭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벽에 기대어 발뒤꿈치를 바닥에 붙이고 무릎을 굽히는 동작이었습니다. 이 종아리 스트레칭을 각 다리 45초씩 꾸준히 하세요. 이걸 하면 그날 밤 쥐가 재발할 확률을 30에서 40%까지 줄일 수 있어요. 나는 그 자리에서 스트레칭을 따라 했습니다. 몇 달 만에 근육이 팽팽해지는 느낌이 들었지만 시원했습니다. 둘째,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해요. 호흡법이에요. 쥐가 났을 때, 근육 긴장이 최고조일 때 천천히 숨을 쉬는 거예요. 4번 들이마시고 6번 내뱉는 사육호흡법을 이 분간 유지하세요. 이걸 꾸준히 하면 근육의 긴장을 최대 18%까지 낮출 수 있어요. 해림 씨는 의사들이 당신을 포기했고 당신의 몸이 자연스럽게 쇠약해진다고 믿게 만드세요. 하지만 당신은 스스로 회복하는 겁니다. 나는 정자 씨가 알려준 대로 그날부터 매일 밤 몰래 스트레칭과 호흡법을 연습하기 시작했습니다. 쥐는 여전히 찾아왔지만
예전처럼 나를 완전히 짓누르지는 못했습니다. 나는 그 집으로 돌아와 해림의 행동을 면밀히 관찰했습니다. 그녀가 물통에 가루를 타는 모습을 포착하기 위해 화장실에 가는 척 부엌 쪽을 흘깃거렸습니다. 해림은 내가 보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숟가락으로 작은 병에서 투명한 가루를 떠서 보리차에 넣고 흔들어 녹였습니다. 나는 그 물통을 조심스럽게 비우고 깨끗한 물을 다시 채워 넣었습니다. 해림은 내가 여전히 영양제를 먹고 있다고 믿고 있었죠. 그들의 계획은 확실히 나를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고작 아파트 한 채 때문에 내 목숨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마음 다잡아야지. 내가 일군 것을 저들에게 순순히 내어줄 수는 없었습니다. 나는 해림이 외출한 틈을 타서 그녀의 방을 몰래 뒤지기로 결심했습니다. 숨겨둔 재봉 기술을 이용해 잠긴 서랍을 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낡은 옷핀과 작은 송곳을 이용해 서랍을 여는데 성공했을 때 내 심장은 천둥처럼 뛰었습니다. 그 안에는 충격적인 증거들이 가득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명예 이전 서류였습니다. 내 아파트 명의를 준호 앞으로 돌리기 위한 법적 서류가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서류 위에는 마감일 48시간 이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시간이 없었습니다. 내가 죽든 살든 서명을 받아낼 작정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더 끔찍한 것이 있었습니다. 해림이 최근에 내 명의로 가입한 5억 원짜리 생명보험 계약서였습니다. 보험금 수혜자는 준호와 해림. 내가 죽으면 그들은 집뿐만 아니라 돈까지 챙기려 했던 겁니다. 그들이 나를 빨리 정리하라는 하늘의 뜬이라고 말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나는 손이 떨려 보험 증서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해림이 숨겨둔 대학병원 혈액검사 결과지도 보였습니다. 최근 검사 결과 내 혈청 칼륨 수치가 6.8 밀리몰 퍼 리터 석 8nmol L로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간호사처럼 의학 지식이 없었지만 정자 씨가 이것이 위험한 수준이라고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해림이 준 고칼륨 식단이 내 신장을 완전히 망가뜨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객관적인 의학적 증거였습니다. 가장 아팠던 것은 아들 준호가 연루되었다는 증거였습니다. 해림의 핸드폰은 잠겨 있었지만 서랍 속에 꽂혀 있던 태블릿 PC에는 해림과 준호가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 기록이 고스란히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해림이 준호에게 보낸 메시지. 당신 왜 이렇게 나약해? 그냥 놔두면 돼. 어머니가 스스로 포기하게 만들어야 해. 명예 이전 서류 준비 다 했어. 준호의 답장. 알았어. 당신 시키는 대로 물에 타서 드릴게. 하지만 너무 죄책감이 들어. 어머니가 너무 고통스러워 하시잖아. 해림의 답장. 죄책감 따위는 5억 원이랑 이 집 가질 때 생각해도 늦지 않아. 내 아들이었습니다. 피눈물을 흘리며 낳고 재봉틀 밑에서 키워낸 내 아들. 그가 돈 때문에 어머니의 죽음을 방조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나는 쥐가 났을 때보다 더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슬픔은 없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차가운 배신감과 단호한 분노뿐이었습니다. 사람 일 모른다더니 내 자식에게 이런 일을 당할 줄은 몰랐습니다. 나는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 흘릴 기력도 아까웠습니다. 나는 서랍을 다시 잠그고 내가 알아낸 모든 정보를 머릿속에 정리했습니다. 해림은 내가 곧 마지막 검사를 받으러 가기 전에 완전히 무력해지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녀는 계획을 서두를 겁니다. 다음 날 아침 해림은 평소보다 2배는 진하게 끓인 듯한 미역국을 가져왔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유난히 기운이 없으신 것 같아요. 오늘 점심때 병원에서 방문 진료를 받으실 수 있게 제가 특별히 예약을 잡았어요. 힘내세요. 그녀의 눈빛에는 만족감이 가득했습니다. 나는 그 국물을 마시는 척하며 대부분을 몰래 버렸지만 일부러 극심한 피로를 호소하며 해림에게 보였습니다. 해림아,
오늘은 몸이 정말 이상하구나. 심장이 너무 두근거려서 이제 숨쉬기도 힘들다. 이러다 자다가 심장이 멎을 것 같구나. 심계항지는 전해질 불균형의 심각한 징후였습니다. 나는 고통을 연기하는 척하며 해림에게 그녀의 독이 성공하고 있다는 확신을 주었습니다. 해림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어머니. 제가 얼른 의사에게 연락해서 오늘 당장 방문 검진을 요청할게요. 조금만 더 참으세요. 곧 끝날 거예요. 그녀는 고통이 아닌 모든 것이 끝날 거라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나는 겉으로는 완전히 무너진 척 했습니다. 해림이 옆에 있을 때는 약해 보이는 목소리로 신음했고 식사를 거부하며 침대에만 누워 있었습니다. 하지만 밤에는 달랐습니다. 해림과 준호가 잠든 후 나는 조용히 일어나 박정자 여사가 가르쳐준 대로 스스로를 치유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물을 충분히 마셨고 정자 씨가 몰래 가져다 준 시금치나 케일 같은 녹색 잎채소, 마그네슘을 챙겨 먹었습니다. 마그네슘은 칼륨 과잉으로 인한 근육 긴장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매일 아침 아주 짧게 10분씩 가벼운 걷기를 시작했습니다. 내 몸은 정직했습니다. 조금씩, 아주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혈색이 돌아왔고 밤에 쥐가 오는 횟수와 강도가 줄었습니다. 나는 이제 잠에서 비명을 지르며 깨지 않았습니다. 내 몸의 회복은 오직 나 자신과 정자 씨만이 아는 비밀이었습니다. 나는 수십 년간 재봉사로 일했던 송기술을 활용했습니다. 정자 씨가 구해준 작은 녹음기를 내 한복 조끼 안감에 교묘하게 꿰매어 넣었습니다. 이 녹음기는 해림이 내 상태를 확인하러 올 때마다 켜졌습니다. 나는 또한 해림이 준 영양제 병을 깨끗하게 닦아내고 그 안에 남아있던 투명한 가루를 봉투에 담아 정자 씨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정자 씨는 이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익명의 기관에 성분 검사를 요청했습니다. 증거는 차곡차곡 쌓이고 있었습니다. 금자 씨의 계획은 단순했습니다. 해림이 마지막으로 나의 무능력을 증명하려고 시도하는 바로 그 순간 모든 것을 폭로하는 것. 해림은 다음 날 오전 10시에 의사가 방문하여 내 상태를 확인하고 그 자리에서 명예 이전 서류에 서명할 것이라고 준에게 통보했습니다. 그들의 작전이 절정에 달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해림은 내 방에 찾아와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나는 연약한 노인처럼 신음하며 눈을 감고 누워 있었습니다. 해림은 내 침대 옆에 앉아 차가운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내일이면 모든 고통이 끝날 거예요. 드디어 저희가 그 집을 가질 수 있게 되었네요. 고맙습니다. 아주 비싼 대가를 치러주셔서. 그녀는 만족스러운 듯 미소를 지으며 방을 나섰습니다. 해림이 방을 나선 후 나는 침대에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나는 며칠 동안 숨어서 해왔던 종아리 스트레칭을 했습니다. 벽에 기대어 발뒤꿈치를 바닥에 붙이고 각 다리 45초 동안 근육을 이완시켰습니다. 완벽했습니다. 내 다리는 더 이상 떨리거나 조여들지 않았습니다. 나는 스스로를 치유했고 이제 강철 같은 의지를 가지고 서 있었습니다. 나는 주머니에 꿰매놓은 녹음기를 만졌습니다. 녹음기에는 해림의 방금 전 대화가 선명하게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이제는 내가 그 아이들에게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이 집이 정말 누구의 것인지 보여줄 때다. 나는 다음 날 아침 그들이 보는 앞에서 완벽하게 건강한 모습으로 그들의 죄를 폭로할 증거가 가득 담긴 봉투를 들고 나타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 미뤄왔던 삶의 마지막 재봉지를 시작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계속하기 전에 당신이 어디에서 보고 있는지 알려주세요. 이 이야기가 얼마나 멀리 전해질지 정말 궁금해요. 시계가 정확히 오전 10시를 알렸을 때 나는 거실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해림은 회색 치마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테이블 옆에 서 있었습니다. 아들 준호는 안절부절 못하면서도
명예 이전 서류를 기대에 찬 눈빛으로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내가 며칠 동안 보여주었던 쇠약함 그대로 힘없이 걸어와 마지막 서명을 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어머니, 이리로 오세요. 곧 저희 변호사님이 오셔서 마무리해 주실 거예요. 해림이 너무나도 상냥한, 그러나 속으로는 승리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그들이 기대했던 대로 연약한 노인처럼 행동하는 대신 테이블 앞으로 곧장 걸어갔습니다. 나는 앉지 않았습니다. 등은 꼿꼿했고 시선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해림은 내 모습에 순간적으로 얼굴을 찌푸렸지만 곧 당황스러움을 숨겼습니다. 해림아, 네가 말한 변호사는 오지 않을 거다. 내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대신 내가 초대한 손님들이 오셨단다. 현관문이 열리고 박정자 여사가 먼저 들어섰습니다. 뒤이어 사복 차림의 중년 남성 2명이 들어왔는데 그들의 딱딱한 표정은 준호와 해림의 얼굴에서 핏기를 앗아갔습니다. 한 남자가 지방경찰청 소속 형사 신분증을 보여주었습니다. 준호는 이미 하얗게 질렸고 해림은 경직된 채로 테이블을 붙잡았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에요? 어머니, 왜 이러시는 거예요? 해림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나는 내가 의도적으로 짚고 들어왔던 지팡이를 바닥에 던졌습니다. 탁 하는 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나는 내가 수개월 동안 숨겨왔던 회복된 몸을 드러냈습니다. 단단한 다리 근육, 꼿꼿한 허리, 그리고 84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생기로 가득 찬 얼굴. 나는 그들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그동안 너희들이 심은 독 때문에 고통받는 척 했을 뿐이다. 나는 지팡이가 필요 없다는 듯이 테이블로 성큼 다가섰습니다. 너희들의 계획이 완벽하게 성공했다고 믿게 하려 했지. 나는 한복 주머니에 꿰매어 두었던 작은 녹음기를 테이블 중앙에 올려놓았습니다. 녹음기에는 아직도 전날 밤 해림이 나에게 속삭였던 차가운 목소리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누르자 해림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어머니, 내일이면 모든 고통이 끝날 거예요. 드디어 저희가 그 집을 가질 수 있게 되었네요. 고맙습니다. 아주 비싼 대가를 치러주셔서. 준호는 머리를 감싸 안았고 형사들은 해림을 주시했습니다. 나는 이어 품에서 봉투를 꺼내 탁자 위에 던졌습니다. 그 안에는 내 아파트 명의 이전 서류 대신 해림이 숨겼던 대학병원 검사 결과지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너희들이 내가 곧 죽을 거라는 확신을 얻기 위해 숨긴 증거다. 나는 검사 결과지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내 혈청 칼륨 수치 6.8 밀리몰 퍼 리터. 치사량에 가까운 위험 수치였지. 간호사 출신인 네가 그걸 몰랐을 리 없지. 해림은 마침내 입을 열고 격렬하게 부정하려 했지만 나는 그녀의 말을 잘랐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네가 나를 죽여서 받으려 했던 5억 원짜리 생명보험 계약서다. 너희들은 이 집과 돈 둘 다 원했지. 바로 그때 박정자 여사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녀는 작은 유리병과 성분 분석 보고서를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이것은 해림 씨가 금자 씨의 보리차에 넣어 영양제라고 주장했던 가루의 성분 분석 보고서입니다. 고칼륨 보충제 또는 고농축 소금이었습니다. 의학적으로 노인에게는 치명적인 독이죠. 나는 정자 씨가 건넨 다른 종이를 들었습니다. 너희들은 내가 쥐가 나서 죽을 거라고 믿었지만 박 여사가 가르쳐준 대로 매일 각 다리 45초씩 스트레칭하고 2분 동안 사육호흡법을 했단다. 그 결과 밤의 격려는 사라졌고 내 몸은 스스로 회복하기 시작했지. 너희들이 날 죽이려 했던 그 순간부터 나는 살기 시작한 거다. 해림은 마침내 무너졌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울부짖으며 내 발목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제가 미쳤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준호 씨는 당신의 아들이잖아요. 당신은 당신 아들을 감옥에 보내시려는 건가요?
손자 민호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녀는 절규했습니다. 나는 해림에게서 시선을 떼고 고개를 푹 숙인 채 떨고 있는 아들 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내 목소리는 떨림 없이 단호했지만 그 속에는 50년의 슬픔이 응축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50년 동안 재봉틀 밑에서 너를 키웠다. 내가 입을 옷이 없어도 너의 옷은 항상 새 것처럼 만들어 입혔다. 그런데 너는 5억 원과 이 낡은 아파트 때문에 네 어미의 죽음을 방관하기로 결정했을 때 내 아들 준호는 죽은 거다. 나는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너희는 내 아들과 며느리가 아니야. 너희는 그저 탐욕스러운 범죄자일 뿐이다. 나는 너희를 모른다. 나의 선고가 끝나자마자 형사는 즉시 행동했습니다. 안준호 씨, 김혜림 씨, 당신들은 존속살해 미수 및 사기 공모 혐의로 체포됩니다. 형사들은 혜림과 준호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혜림은 격렬하게 저항하며 울부짖었고 준호는 계속해서 어머니에게 용서를 구했지만 나는 냉정한 침묵으로 그들의 소음을 맞섰습니다. 그들이 형사들에게 이끌려 집을 나선 후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남았습니다. 박 여사는 내 옆에 서서 내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그들의 탐욕은 그들이 탐내던 집에서 종말을 맞았습니다. 그 사건이 마무리되고 1년이 흘렀습니다. 준호와 해림에게 내려진 법의 심판은 가혹했습니다. 해림은 간호사라는 직업적 지식을 악용하여 계획적, 지속적으로 금자 씨에게 치명적인 전해질 불균형을 유도하고 생명을 위협한 존속살해 미수 및 사기 미수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녀는 간호사 면허를 영구 박탈당했고 사회적으로 모든 명예를 잃었습니다. 아들 준호는 어머니의 죽음을 방조하고 공모한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으며 그가 다니던 대기업에서 즉시 해고당했습니다. 그들이 원했던 5억 원의 생명보험금은 금자 씨가 생존함에 따라 무효가 되었고 법원은 그들이 금자 씨에게 입힌 정신적, 육체적 고통에 대해 총 4억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친척들은 준호와 해림에게 등을 돌렸고 사회적 관계는 완전히 단절되었습니다. 준호는 경기도 여주의 한 교도소에서, 해림은 청주 여자교도소에서 각자 고립된 채 형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탐냈던 모든 물질적인 안락함은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나는 이제 84해를 살고 있습니다. 2년 전 그 악몽 같았던 시간에 내 몸을 쇠약하게 했던 만성적인 쥐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나는 그동안 알았던 고통성 근육 경련을 유발했던 독성 물질로부터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나의 회복은 경이로웠습니다. 나는 박 여사가 가르쳐준 종아리 스트레칭과 사육호흡법을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실행했습니다. 내 몸은 정직하게 반응했습니다. 내가 이 고통을 겪기 전 심계항진으로 인해 내 혈청 칼륨 수치가 6.8 밀리몰/퍼 리터까지 치솟았을 때 내 심장이 멈추기 직전이었음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모든 징후가 사라졌습니다. 나는 만성적인 고통을 겪기 전보다 더 건강해졌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30분씩 동네를 걸어 다닐 만큼 활력이 넘쳤습니다. 나는 배상금 중 2억 원을 사용하여 작은 공동체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이름은 금자 씨의 기적, 홀몸 어르신 건강 자조 모임이었습니다. 나는 나의 아파트를 모임의 본부로 삼고 가족이나 간병인에 의한 의료적 방치나 학대에 취약한 노인들에게 스스로 건강을 지키는 최소한의 지식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특히 야간쥐와 전해질 불균형의 위험성, 그리고 고칼륨 식단의 악용 사례를 교육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내가 가르치는 방법은 단순했습니다. 쥐가 오기 전에 각 다리 45초씩 종아리를 늘려주세요. 고통이 오면 2분 동안 천천히 숨을 쉬세요. 4번 들이마시고 6번 내뱉는 겁니다. 나는 이 간단한 2가지 방법을 지난 2년 동안
100명이 넘는 노인들에게 가르쳤습니다. 박 여사는 여전히 나의 곁을 지키며 모임의 든든한 조언자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나는 이제 나를 해치려 했던 자들을 미워하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나의 손자 민호는 친척의 도움을 받아 내가 지원하는 교육기관에서 잘 자라고 있습니다. 나는 준호와 혜림에게 복수하는 대신 내가 받은 고통을 다른 이들의 생명을 구하는 목적으로 사용했습니다. 내가 겪은 고통은 이제 나를 강하게 만든 증거이자 다른 이들을 일깨우는 강력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내가 일생 동안 재봉틀로 옷을 지었듯이 이제 나는 건강과 생존의 씨앗을 사람들의 마음에 심고 있습니다. 늦은 오후 나는 거실 창가에 서서 햇살을 받으며 앉아 있었습니다. 거실은 이제 탐욕의 속삭임 대신 박 여사와 내가 가르친 어르신들의 활기찬 웃음소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는 내가 수십 년간 고통받았던 그러나 나를 해치려는 자들에게서 나를 구했던 다리를 만져보았습니다. 단단하고 강한 근육이 느껴졌습니다. 그들은 이 낡은 아파트를 차지하려 했지만 나는 이 집을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희망의 본부로 만들었습니다. 가장 완벽한 복수는 바늘과 실이 아닌 오직 스스로의 숨결과 강철 같은 의지로 완성되는 법이니까. 그리고 끝까지 함께 해주셨다면 이야기에 대한 당신의 생각과 앞으로 어떤 종류의 이야기를 더 보고 싶은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기 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감동적인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